안녕하세요. 전략적 가족 치료의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 발표를 맡게 된 가족상담 20학번 박가훈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을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전략적 가족 치료의 치료 목표는 행동을 규제하는 가족 체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은 문제 정의하기, 목표 설정하기, 개입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치료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두 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1차적 변화가 치료 목표입니다. 증상 행동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행동을 규제하는 가족 체계의 변화, 2차적 변화까지를 치료 목표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치료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단 그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분명히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역시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목표를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 그리고 가족을 벗어나서 사회적 맥락에 있는 부분까지도 치료 목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호 관찰 중인 내담자의 보호 관찰사, 또는 문제 청소년의 청소년 상담사까지도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헤일리는 치료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가족 생활 주기, 그 주기가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그 과업 달성, 그 단계마다의 그 성장, 이것까지도 가정 목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치료 과정을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알고 넘어갈게요. 한번 다음으로 치료 목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1차 변화, 2차 변화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1차 변화, 2차 변화를 좀 제가 쉽게 설명하면 1차는 증상 제거, 그 다음에 2차는 체계 변화. 이게 뭐지? 쉽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변화는 가족 체계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체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증상만.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학교를 잘 안 가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적이 좀 오르는 거, 그 다음 학교에 가게 되는 거, 우울증 증상이 좀 떨어지는 거. 가족 체계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이가 그냥 학교도 좀 가게 되고, 아이가 성적도 좀 오르고, 이러면 1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나? 아니죠. 그럼 이 가족 체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1차 변화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2차 변화는 뭐냐? 다시 얘기하면 1차 변화는 가족 체계 밖에서 일어나요. 가족 체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로 여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변화는 가족 체계 안에서 일어나요. 가족 체계를 건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행동을 규제하는 룰을 바꿔야 돼요. 아이가 학교에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았던 문제가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상호작용을 바꿔 가족 체계를 바꾸어야만 거기서 아이가 안정감을 얻고 학교를 가게 된다면 2차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보여지는 증상 때문에 가족이 변한다. 가족의 상호작용이 변한다면, 엄마 아빠가 변하고 동생과의 관계가 다 변한다면 뭐가 일어난 거야? 2차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가족 체계는 아무것도 안 변하고 행동만 변한다면 1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가족 치료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을 하실 때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변화가
체계 밖에서 일어나는가, 체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하시죠. 치료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치료 과정은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그 세 가지 모델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고요. 그 방식이라 함은 현재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증상을 제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적 개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구조화된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 표와 같이 그 모델 간의 과정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정의하기에 있어서 초기 면접을 하게 되는데 초기 면접은 전체 치료 과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면담에서는 가능한 모든 가족원이 참석을 한다. 그리고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정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증상에 대해서 내담자 또 내담자 가족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이런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기 면접은 증상의 원인과 앞으로 진행될 치료의 개입의 단서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자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위계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가족원의 정서적 측면보다는 사실과 의견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자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연합하고 있는지, 어떤 삼각관계가 있는지, 권력 위계가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관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치료, 어떤 개입을 할지 그런 단서를 찾아나가는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가 이렇게 완료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를 치료자와 가족이 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단계입니다. 책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언어로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것을 치료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목표가 분명할수록 개입도 구체적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효과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초기 면접이 있을 때 전략적 치료의 특징인 첫 과제 그리고 지시가 마지막에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것이 IPA 증상이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제로서 지금 유지됩니다. 이 문제가 왜 계속되는가, 이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이 증상이 이제 그것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가설은 확인 작업을 통해서 잘못된 것임에 밝혀지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개입하기 단계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책에서 전략적 미니멀리즘 철학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아주 작은 개입이 엄청난 치료적 연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입을 할 때 직면이나 설명은 좀 지양을 하고 우회적이고 역설적인 개입을 한다. 이것은 내담자가 이런 지시나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항을 최소라기보다는 사실 저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치료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은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자기가 설명했어요. 가족 항상성 때문에 뭔가 변하려고 그러면
못 변하도록 다시 제자리, 다른 말로 하면 늘 그랬던 대로 해 이거야.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암묵적인 규칙이든 명시적인 규칙이든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잖아. 변화하지 마 라는 변화를 누군가 시도하면 저항을 한다. 저항.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역설적인 기법이고, 손톱 뜯지 마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거라고, 계속 뜯을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항을 이용하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앞에 발달 배영에서 나왔던 이 밀턴 에릭슨의 인상 기법이 접목됐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입하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와 과제 수행이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의 핵심이고요. 그 개입을 함에서 이제 역설적 개입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내담자 그 IP에게 어떤 과제나 지시를 통해서 모순적 상황에 빠지도록 하고, 그 내담자는 문제 증상을 포기하거나 자발적 통제력을 인정해야만 하는 어떤 모순적 상황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고 이렇게 글이 어렵게 나왔는데, 김 교수님께서 그 손톱 얘기하신 거가 그냥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역설적 개입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서 역설적 개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행동에 대한 첫 번째가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다. 나중에 아마 긍정적 의미 부여가 나올 거예요. 그때도 제가 조금 설명할 건데, 정의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이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우울증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 당신들을 돌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가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통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있군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아이의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우울증을 계속 그런 식으로 우울증이 나쁜 게 아니라 우울증이 가족을 보호한 기능을 갖고 있군요. 완전 새로운 정의죠. 우울증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울증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어떤 기능을 가졌구나. 두 번째, 그리고 끝나면 전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이게 역설적 개입인 거죠. 아까 말했죠. 내담자에게 문제 행동을 계속하라. 뭐냐?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계속 우울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아이가 계속 우울해지도록 계속 똑같이 행동하세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일단 문제는 재정의해놨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라 그래요. 아이한테도 너는 계속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너는 우울을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 처방 내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제 우울증이 뭔지를 알고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엄마 아빠도 벌써 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왜 우울을 계속 가져야 돼? 하고 포기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내가 계속 갖고 있고 아이를 계속 우울증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했다면 버릴 수도 있다.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I have no control.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런 choice가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증상을 재정의하고 처방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뭔가 주체적으로 이 증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포기할 수도 있네? 포기할 수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지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재정의, 역설적 개입 방법입니다. 재정의,
처방, 그 다음에 제지. 이 말은 제지는 좀 슬로우다운하게 만드는데요. 야, 갑자기 변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혹시 뭔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가족들을 이렇게 제지한다는 말 못하게 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사실 그 뜻은 좀 천천히 변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설적 개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하고 싶은 거네. 빨리 하고 싶은데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이게 봐 전부 다 저항을 사용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 그러니까 아니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오히려 빨리 하고 싶은 거 이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교묘한 거죠. 교묘한. 오케이 그렇게 가시죠. 아니 한 명 이제 마지막 팀이죠. 치료자의 역할 및 기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기독교 상담학과 20학번 안상아입니다. 먼저 치료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치료자의 역할은 전략적 기술, 활동성과 강한 책임감, 통제와 권위의 유지, 팀 접근, 밀란 치료자의 중립성입니다. 첫째는 전략적 기술로 전략적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각각의 내담자 가족에게 맞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가지고 매우 지시적으로 접근합니다. 내담자 가족에게 치료자의 지시를 잘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치료자에게 강력한 권위가 있는 경우 직접적인 지시를 내기도 하고 지시 이행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역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활동성과 강한 책임감으로 치료자는 활동적이며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는 재명령을 통해 가족원이 서로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말 표현을 우울하다 대신에 게으르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는 통제와 권위의 유지로 치료자는 치료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내담자에게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료자의 권위가 권위주의적인 것과는 차별화되는 편안하고 융통성 있는 권위여야 합니다. 넷째는 팀 접근으로 치료자가 상담하는 동안 동료나 지도 감독자는 일반경 뒤에서 상담 과정을 보다가 관찰실과 상담실을 연결하는 인터폰을 통해 전략적 개입을 치료자에게 실시간 전달합니다. 밀란의 모델은 치료자들을 남녀 치료자가 공동 회기로 진행한다는 것이 다른 가족 치료와 다릅니다. 다섯째는 밀란 치료자의 중립성으로 가족원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이 자신들의 인식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치료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족이 스스로 신념 체계를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치료기법입니다. MRI 기법, 헤일리의 메더네스의 치료기법, 밀란 모델의 치료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MRI 기법으로 역설적 개입 기술인 증상 처방은 가족이 불평하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에게 하루에 몇 번씩 우울하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그 가족은 그가 우울하도록 격려하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기분을 돌이키려고 비효과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 개입 기술의 제지 기법은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고 가족원에게 천천히 진행하라고 경고하거나 또는 개선이 생길 때 퇴보에 대해 걱정하는 방법입니다. 치료자가 가족에게 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너무 빠른 변화를 제재하게 되면 가족은 양가 감정 중에서 변화를 원하는 면으로 반응하게 되어 치료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 기법은 헤일리와 레더네스의 치료 기법으로 헤일리의 초기 면접 시 치료 기법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 4단계로 1단계는 친화 단계로 가족이 긴장을 풀고 편안함과 환영받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둘째는 문제 규명 단계로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데
서열을 정하여 질문합니다. 3단계는 상호작용 단계로 가족들이 문제를 교류할 때 치료사는 관찰하고 가족 사이의 연합과 가족의 위계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4단계는 목표 설정 단계로 목표는 구조적이고 가족 위계를 강조합니다. 왜 갑자기 헤일리에서 친화 단계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어요? 헤일리는 구조주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화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헤일리한테. 왜 중요해요? 구조주의에 뭐가 있었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네, 구조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일어나야 가족들이 그들의 구조를 보여준다고요? 합류라 그랬죠, 합류. 네. 그래서 합류 과정이 친화 단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환영받는, 가족들도 치료자에게 환영받고, 치료자도 가족들에게 환영받는 이 친화 단계 없이는 문제 규명이나 상호작용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족들이 그런 구조를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헤일리에서 지금 친화 단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친화 단계, 문제 규명, 상호작용,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갑시다. 그리고 지시기법에서 지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족에게 내리는 일종의 처방이나 주문이고 치료의 주 목표는 과거와 다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함이고 치료자의 지시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관찰하여 원하는 변화가 생겼을 때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된 체험 기법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내담자가 괴로워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직접적인 처방 개입입니다. 증상을 유지시키며 고된 체험으로 과제를 주는데 예시로 재혼 가족의 16세 소년이 엉덩이에 물건을 올려놓고 엉덩이를 흔들어 물건들을 흩뜨려 놓아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하였을 때 아버지가 소년에게 뒷마당에 깊이와 폭이 1m 되는 구덩이를 파괴하고 흩뜨려버린 물건을 구덩이에 파묻게 하였습니다. 몇 주 후에 소년이 이 증상을 멈추었고 계모와 아버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은유기법은 가족이 자신들의 문제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토론하기 꺼릴 때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선택된 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견해와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 변화를 위한 지시를 합니다. 그 결과 그 행동뿐 아니라 실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까지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메더네스의 가장기법은 내담자가 증상을 가진 척하고 부모는 도와주는 척하는 연극적인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반항심을 유발하는 대신에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저항을 우회시킵니다. 가족의 특정한 문제별로 가족 문제의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략 지침을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시로 분노 발작의 증상을 가진 아이에게는 시간을 정해 엄마 앞에서 헐크놀이를 하도록 하고 아이가 성공적으로 헐크 흉내를 내면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는 척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분노 발작은 위장으로 되고 가정적 게임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지금 분노 발작 가진 아이 헐크놀이 하면서 어떤 걸 좀 만들고 싶을까요? 치료자는 지금 헤일리와 메다네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계였잖아요. 위계. 부모가 올바른 힘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분노 발작이라는 증상에서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가 그냥 올 파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엄마는 이거 어쩔 줄, 애가 분노를 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헐크놀이라는 걸로 바꿔보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헐크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냥 분노를 발작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면서 엄마가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이가 잘했을 때, 헐크처럼 진짜 화를 많이 냈을 때 오히려 엄마가 앉아봐 하고 우유도 주고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지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헐크 놀이를 잘했다고 엄마가 아이를 칭찬하는. 지금 뭐를 지금 치료자는 건드리는 거지? 그냥 둘이 놀아봐가 아니라 엄마가 힘을 갖게 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무언가 통제력을 갖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힘을 가지면서 엄마가 권위를 가지면서 아이의 증상도 조금씩 소멸될 거라는 이런 기법인 거죠. 이렇게 끝. 치료 기법 세 번째는 밀란 모델의 치료 기법으로 긍정적 의미 부여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가족의 행동을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증상 행동을 긍정적인 동기로 설명해 주는데 증상은 가족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의 응집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파괴적인 가족 게임을 무력화시키는 기법입니다. 긍정적 의미 부여는 결과적으로 가족이 각 가족 게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증상이 자발적인 것임을 알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시로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하는 이유는 엄마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재명명해주면 자녀는 계속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는 아이피를 돌보며 분주하게 지낼 것을 처방해주는 것입니다. 순환 질문은 밀란 모델의 독특한 기법으로서 각 가족원에게 돌아가면서 가족 상호작용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대화 기법입니다. 순환 질문을 통해 내 남자 가족은 개별 가족원의 반응을 경청하면서 가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의식 기법은 일정한 의식을 만들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가족 게임을 가장되게 인식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경직된 가족 규칙과 신화를 가장하는 의식에 가족원 모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게임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시댁과 친정부모에 강하게 밀착된 신혼부부에게 밤마다 시댁과 친정에 대해 20분씩 이야기하는 의식을 처방하고 토론하는 동안 부부는 반드시 시댁과 친정에 대한 존경심을 2배 더 표현하도록 합니다. 부부의 토론 시간은 비록 그 주제가 원가족에 대한 것일지라도 남편과 아내 간의 부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원가족 충성에 대한 가족 규칙을 깨뜨리게 됩니다. 불변의 처방은 역기능적 가족의 게임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항 방식을 형성하여 게임을 중단하도록 초점을 두고 처방합니다. 불변의 처방은 경직되고 파괴적인 가족 게임을 깨뜨림으로써 가족원이 더욱 융통성 있는 생활 방식을 함께 개발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네, 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넘겨주시죠. 네. 선생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네, 긍정적 의미 부여부터 조금만 더, 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 부여를 조금만 더, 책에는 그런 설명들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 의미 부여는, 그냥,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 계속 나오지만, 당신의 자녀가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엄마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거네요. 지금 그 어떤 증상에다가 학교 안 가는 안 좋은 증상을 좋은 말로 지금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이런 거구나. 아니에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긍정적 의미 부여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거. 그거 좀 진동으로 좀 아까도 올렸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거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학교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아이피를 학교 보내지 말고 돌봐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하자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등교 거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얘는 이건데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울한 아이가 있고 그 우울한 아이를 바보화하는 엄마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울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가족을 치료자를 찾아와서 치료자가 이 우울증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아이가 우울한 증상을 통해서 사실 부부 갈등, 부부 싸움을 막고 있네요. 아예 우울 증상이
지금 가족들, 특히 부부를 보호하고 있네요.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긍정적 의미부여는 계속하라는 거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에게는 계속 우울하도록 처방을 내리고 엄마에게는 계속 과보하도록 처방을 내리고 아빠에게는 계속 비난을 하도록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아이의 우울이 결국은 가족 게임의 결과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돼요. 우울한 이 아이의 우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울에 엄마도 역할을 하고 있고 아빠도 역할을 하고 아까 말한 dirty 게임,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결과가 아주 더러운데 누가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족들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밀란에서는 dirty 게임이라고 해요. 우리 가족 안에 이런 더러운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비난하는데 한 사람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가족은 아이가 우울한 것 때문에 아빠는 계속 엄마를 비난하고 아이를 비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는 계속 주눅 들고 있고 우울하고 있고 엄마는 계속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더 우울하고 있고 때로는 아이가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엄마 아빠가 친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우울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의 우울 증상을 가족의 게임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구나. 이 아이의 우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빠도 변화해야 되고 엄마도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2차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이 가족은 어떤 변화를 시도했겠어요? 계속 1차 변화를 시도했을 거예요. 뭐요? 아이의 우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약을 처방하든지 뭐 어떤 친구 관계든지 뭐든지 간에 아이의 우울 증상을 떨어뜨리는 그게 1차 변화를 시도했다. 이제 드디어 뭐 가족 게임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 의미부여를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보죠. 순환 질문, 네, 순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쇄적으로 질문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문제가 다 있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의식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정한 의식을 만들어서 이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한번 넘겨보시죠. 불변의 처방. 예, 이거는 좀 사실은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운데 뭐 변하지 않는 처방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원래 제목은 저는 보편적 처방 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 제목을 불변의 처방보다는 보편적 처방, invariant라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인,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 처방, 불변의 처방은 역기능적 가족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처방이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를, 가족 게임을 특별히 더러운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 밀란에서 어디에 관심을 줬냐면 모든 가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처방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부부 동맹을 강화시키는 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주의에서 하위체계 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죠. 가장 중요한 하위체계가 뭐였어요? 이 하위체계만 잘 쓰면 다른 하위체계는 다 저절로 건강하게 기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하위체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변의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러운 가족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인 모든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다? 부부 동맹 강화. 그리고 또 부부를 강화시키는데 여기 요거를 이제 책에 보면 쭉 있을 텐데요. 예, 자녀들 모르게
부부가 몰래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게 한다. 그냥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뭔가 친해지고 있어.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도 부모도 연합이 강화되고 또 다른 가족들도 연합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경직됐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들이 연합하고 다른 가족들이 또 연합하고 그래서 강력한 부부 동맹을 만드는 정신분열 혹은 거식증 가족의 불변의 처방이 굉장히 많이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정신분열이나 거식증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치료를 공부하면서 구조주의 배우고 전략적 이거 배우고 있는데요. 전략적은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의 증상을 유지하는 거, 그중에 특별히 부모 동맹을 얼마나 강조해 냈는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끝나기 전에 제가 이중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조금만 여러분 이중구속을 그냥 단순히 이중 메시지로 많이 이해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표정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말해놓고 다르게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중구속이라는 게 결국은 조현병 뭐 이렇게 연결이 책에 많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중구속이라는 이중 메시지를 가지고 조현증이 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구속을 그냥 이중적인 메시지로 볼 게 아니라 이중구속은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들어가 있고 그 명령이 맞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은 대부분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처벌할 거야. 나를 돌보지 않으면 이게 주로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너를 처벌할 거야. 네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너를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중구속의 첫 번째 명령이 이거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첫 번째 명령과 상충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널 처벌할 거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뭔가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 걸리는 뭔가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예를 쉽게 들면 이게 한 젊은이가 정신분열증 때문에 입원했는데요. 잘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회복되는 중이어서 엄마가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가서 이렇게 안았어요. 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안으니까 엄마의 어깨가 경직되고 막 움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아이를 누가 안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안을까요? 아니면 물러날까요? 당연히 물러나죠. 뭐지? 딱 안았는데 뭐지? 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이 빨개졌어. 그것을 보고는 이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얼굴 빨개 하지 마. 너무 당황해 하지 마. 너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는 엄마가 몇 분 정도 있다가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병원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갑자기 간호사를 폭행하고 간호사를 죽이겠다 그러고 완천과 환시를 보고 다시 미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뭘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처벌받을 거야. 만약에 이 두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만약에 어머니
내가 당신을 안았을 때, 내가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당신이 불편했던 걸 내가 느꼈어요. 당신은 나의 애정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요. 이게 사실이잖아. 이걸 아이가 엄마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았는데 움찔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피한 거죠. 어머니는 사실은 아들의 애정 어린 제스처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었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는 오히려 아들이 후퇴한 거, 아들이 뒤로 한 발짝 뺀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힘들었는데 그 사랑을 안 했다고 비난을 아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엄마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전에 나를 사랑했잖아. 근데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은 이 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사랑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난 지금 뭐 한 거지? 네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엄마를 끌어안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싫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여준 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이러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니? 너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은 맞아. 하지만 네가 그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가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이야.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너무 창피해하지 마. What the heck? 뭐 어떡하라는 거지? 네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 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네가 표현한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놓고는 그것에 의해서 너무 창피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을 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표현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처벌이고 저걸 해도 처벌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 감정을 표현했다고 또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이중으로 꼽혀서 이거에도 처벌받고 저거에도 처벌받고, 사랑 표현해도 처벌받고 표현 안 해도 처벌받고, 감정을 표현해도 처벌받고, 그걸 창피해도 처벌받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외쳐버려. 이중구속은 단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계속 지속될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엄마와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엄마를 잃어버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엄마를 갖기 위해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표현해야 되나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중구속을 그냥 different message, 다른 메시지로 보지 마시고 명령으로 한번 보시면 또 더 강력하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 특별히 두 번째 명령은 주로 추상적인 수준으로 일어나고, 이것은 비언어적으로 어떤 제스처나 논마디로 의미 있는 어떤 행동으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사실은 첫 번째 명령은 말로 주로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명령은 주로 추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전략적 처방 치료 과정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이제 드디어 전략적 치료를 갖고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